1940년대에 있던 가장 큰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가 전범이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게 됐죠. 이때 우리나라는 36년간 이어진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광복을 맞이했어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전쟁에서 진 일본이죠. 2번의 폭격을 맞으면서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죽었고 사회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신기한 건 반대로 이례적인 출산율 증가를 보였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은 베이비 붐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단카이라고 하는데요. 1947년부터 2년 동안 약 800만 명이 태어납니다. 지금의 일본은 이 당시 태어난 단카이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 일본에는 많은 산파나 아동 입양 중개 사업이 생겨났어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항상 사람이 몰려 있었죠. 어느 나라나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쟁 이후 시설이 무너진 나라에서 키우기는 쉽지 않죠. 부모들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양육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자 조산원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산모만 돌봐도 많은 돈을 벌 정도였는데 아이를 맡아주고 다시 이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더 큰 돈을 벌었어요. 쉽게 말해 아이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 거래소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일본은 전쟁에서 온 손실과 폭격으로 치안이나 시설이 한참 모자르던 시기였어요. 돈이 되는데 치안이 나쁘면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점을 파고든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44년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어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산모는 아이를 하루도 키워보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 했어요. 계획해서 낳은 아이였지만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조산원에 아이를 맡기기로 했죠. 원래 조산원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둘 다 하는 중간 정도의 시설인데요.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키울 형편이 안 되는 부모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상대로 신문 광고를 내면서 입양을 중개해주는 역할도 생겨났던 거죠. 부부가 마침 이 신문 광고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아 양육비로 내면서 조산원에 아이를 맡겼어요. 조산원 원장은 나이가 꽤 있는 여성이었지만 인상이 좋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믿고 아이를 맡겼죠. 하지만 그 뒤로 아이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전쟁 이후 일본은 식량 부족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에 조산원을 찾던 부모들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가 아니면 가난한 부부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여성이 대부분이었죠. 이 조산원이 있던 신주쿠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맡기러 오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이미 일본의 조산원이나 타가소, 보육원들이 많이 생겨났고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설을 갖춘 곳도 꽤 있었는데요. 유독 사람들은 이 조산원만 찾았어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왠지 믿을만하다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부부가 아이를 맡긴 조산원이 수상하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시설 창고에서 참기 힘들 정도의 썩은 냄새가 나거나 항상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더 이상한 것은 우는 소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끊기듯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조산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시점은 전쟁이 끝난 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1월 12일이었죠. 시간은 저녁 7시 반쯤이었는데 동네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리어카에 귤과 쌀 상자를 싣고 가는 장의사를 발견합니다. 어딘가 행동이 초조하고 급해 보였나봐요. 수상해 보이니까 경찰이 장의사를 불러 세웠고 이 상자들을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서 발견된 건 기저귀들에 둘러싸인 어린 아이들의 시체들이었죠.
놀란 경찰이 장의사를 체포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자세한 건 알지 못하고 고토부키라는 조선원의 부탁을 받아 시신을 화장터로 옮기는 중이었다고 대답한 겁니다. 자, 시신을 화장터로 옮기는 건 장의사가 하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이상한 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체가 한 번에 생겼다는 거죠. 거기에 시신을 쓰다 버린 기저귀에 둘둘 말아서 쓰레기 버리듯이 치우려 했다는 점인데, 알아보니까 그동안 장의사가 시신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시체 한 구당 500엔씩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옮긴 시체만 39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죽던 시기라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시체들이 옮겨진다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바로 문제의 코토부키 조선원 수사를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서 경찰이 코토부키 조선원의 원장인 51세 이시카와 미유키, 남편인 55살의 타케시를 붙잡아 자세한 사실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증인이자 공범이었던 장의사처럼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조선원의 압수수색이 시작됐기 때문에 비밀이 감춰질 수가 없겠죠. 창고에서 아이들의 뼈와 시신이 대량으로 발견됐고 건물 구석마다 버려진 채 계속 방치되어 오고 있었어요. 시신이 워낙 많았고 대부분은 부패가 진행돼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냄새가 나고 있었죠. 범인들은 처음에 폐렴이나 감기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장례를 모두 치르자니 다른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미루던 일을 장의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나 많은 수상한 정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의 추궁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선원 시설 내부에서도 사망한 아이들이 발견됐어요. 사실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모두 이시카와 부부 손에 살해된 겁니다. 경찰이 추산한 사망자 수만 100명이 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 왜 아이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마들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범인인 이시카와 미유키와 코토부키 조선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사진입니다. 여자예요, 범인은. 일단 이 사람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죽였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라고 사실 다 살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통계상 살인범 중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려면 거기에 맞는 요건이 필요해요. 이건 전문가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진단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살인을 했을 경우 사이코패스형 살인범이 되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고 다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니 이 사람의 살인 횟수는 1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살인이라는 행위에 거부감이 전혀 없고 중독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어릴 적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지만 이 부분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의심은 되더라도 범인을 사이코패스형 살인범이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흉악범들은 어릴 때 가정불화나 불우했던 경우가 많죠. 집안이 불우했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우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시카와 미유키는 정반대로 특별한 가정불화 없이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요. 18살에 도쿄대 의학부 산파 강습과에도 입학합니다. 이 당시의 일본을 감안하자면 대학에 가는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증거가 되죠. 대학 성적도 좋았어요. 23살에 조산사로 취직해 일하다가 타케시라는 남성을 만나 결혼하면서 전공을 살려 조선원도 운영하게 됐죠. 나중엔 신주쿠 지역의 산파의 회장도 맡았고요. 전쟁이 끝나자 공천을 받아요. 낙선하긴 했지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었죠. 그럼 성격이 좋고 주변 관계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기존의 범죄자들과는 정반대의 상류층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종전 이후에 베이비붐 현상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 출산 보조나 산후조리만 맡아오던 코토부키 조선원은 자연스럽게 사업 규모가 커졌고 아이들 위탁까지 맡기 시작한 거예요.
코토부키 조사노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부모들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4천에서 10,000엔 정도를 받았고,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에게 사례금으로 500엔을 받는 식의 입양 중개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투자 없이 이중 수익이 발생하는 이 구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이름만 입양 중개지 사실은 인신매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아이들을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는데도 계속 받아들였다는 거죠. 점점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방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시설 안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들 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았어요. 굶어 죽이려는 의도죠. 그리고 아이가 울면 이불을 뒤집어 씌워 질식사시키는 식으로 영아 살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아이를 입양 보내는 사업인데 죽이면 그만큼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애초에 감당할 만큼의 아이들만 받았으면 됐는데 이런 불필요한 살인을 굳이 하는 이유는 살해 자체에서 돈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나라에서 아동시설에 설탕이랑 이유식을 무료로 지급했었거든요.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럼 시설에서는 이 아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에 적을 아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숫자만큼 지원을 받아서 되팔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아이들은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지원은 계속 받아냈죠. 심지어 장례식에 쓰일 술까지 지원받아서 빼돌렸어요. 아이들을 죽였으니 그럼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수의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그럼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미유키는 의사와 지역 구청 공무원들을 매수합니다. 진단서를 조작하고 입막음을 시켰죠. 이렇게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죽여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모든 혐의가 입증됩니다. 미유키와 타케시 부부는 재판을 받게 됐죠. 법원은 주범인 미유키에게 징역 8년, 남편에게는 4년을 선고했어요. 아이들을 죽인 숫자나 계속해서 사실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형량이 굉장히 짧다고 느낄 수 있죠. 사람들도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미유키는 오히려 항소를 했고 이 주장도 받아들여집니다. 여지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징역 4년에 남편인 타케시는 2년을 받아서 수감하고 만기 출소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해진 이야기가 없어요. 출소는 1956년이었고 몇 년 더 살다가 사망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죄를 저지른 이시카와 미유키는 편하게 노후를 보내다 사망했지만 유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합니다. 1944년부터 4년 동안 코토부키 조산원에 있던 204명의 아이들 중 미유키는 103명을 살해했는데 이것도 혐의가 입증된 것만 공개된 것이라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미유키가 법원에서 남긴 말도 있습니다. 자신은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막무가내로 아이들을 맡기고 갔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사건이 끝나자 코토부키 조산원에서 살해당한 아이들의 유해를 모아 사건 현장 근처 절에 매장했다가 나중엔 무연고 묘지로 옮겨서 합장했고요. 이 자리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혼을 달래는 지장보살 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건은 70년이 더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에 조문객들이 찾아온다 그래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944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 신주쿠에서 100여 명의 아이를 살해한 이시카와 미유키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뒤로 일본에 새로운 법이 많이 도입됐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산파라는 직함을 조산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에 따라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만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명단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비리나 범죄를 더 쉽게 찾아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뒤였죠. 그리고 엄청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인구 감소를 막으려고 생긴 현상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가졌고 키울 수 없게 되면 돈을
받고 대신 아이를 죽여주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중 코토부키 조산원 사건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에게 피임법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중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었죠. 사건이 일어난 시설 이름이 코토부키예요. 우리말로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것으로 봐서 미유키가 1944년 이전까지 조산원을 운영했을 때는 자식처럼 아이들을 돌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본 내에서 여러 의견이 좀 나왔는데요. 어차피 전쟁 직후였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소수의 사람이 죽는 것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였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하루 평균 아이들이 5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고 있죠. 죽는 이유는 전부 달라요. 살해 아니면 병이나 사고 등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실 죽어야 할 이유라는 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현상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원인들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이 벌인 전쟁으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걸 이용한 범인은 살인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이게 당연한 현상이 될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인사건 위주로 저는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스터리가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 마녀로 몰렸다가 처형된 여성이 고향에 묻히지 못했어요. 페루로 매장됐는데 그 뒤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밤마다 무덤이 움직이거나 피를 뒤집어 쓴 여성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사람들은 뱀파이어의 신부가 나타났다며 퇴마의식도 치렀어요. 그런데도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뱀파이어 신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목격담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페루에서는 규모 8.0의 강진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됐어요. 이때 어느 공동묘지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상하게도 영국에서 왔다는 여성의 묘지만 멀쩡하고 다른 묘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쓰러졌던 겁니다. 하나만 빼고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다음 주에는 이 페루 피스코라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괴담인 뱀파이어 신부의 무덤과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페루까지 와서 묻히게 됐는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